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글로벌 관세라는 명칭으로 10% 관세 부과했잖아요. 네. 이제 15%를 올릴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오전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2기 집권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마이크 잡으면 길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나라 시간 오전 11시인데요. 이게 트럼프 집권 2기의 첫 국정 연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용이 더 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국정 연설의 제목을 보면요. 이게 건국 250주년의 미국, 강하고 번영하며 존경받는 국가. 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이기의 집권의 그 1년을 돌아보면은 이 제목에 부합한 것들을 하려고 노력한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동맹이나 이런 국가들에 대한 관세 정책, 예.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민 단속, 마약, 그리고 뭐 국제사회에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성과들을 아마 많이 짚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지금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성과를 다루는데 이제 상당 부분이 경제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추정컨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그 정책들 중에서 조금 지금 흔들리는 부분이 아마도 이 대법원 그 위법 판결 이후에 흔들리는 관세 정책, 그리고 그 미네소타 총격 사건 이후 이것의 그 그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그런 반발, 이것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내용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 발효된 이 글로벌 관세, 일단은 10%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미국 정부는 15%로 올리려는 작업에 착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시기는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10%가 부과가 된 것이고요. 이게 이 122조에 따른 그 관세 부과기 때문에 기한이 이제 150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15%를 언제 할 거냐는 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나마 지금 미국이 하려는 계획을 좀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지난 22일 CNN에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한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말씀드린 이 122조 근거로 해서 이미 부과된 이 10% 글로벌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아마도 지금 이것에 대한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 더 압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마 15%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여기 스콧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150일 동안 122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무역 확장법 232조 그리고 무역법 301조 이것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해서 이 150일이 끝나더라도 이 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게 지금 미국의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호 관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글로벌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법 네. 301조도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조항이 또 쿠팡과도 밀접한 연관이 그렇습니다. 있죠. 이게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처한 상황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122조의 그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역 적자를 근거로 해서 이 관세 부과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122조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122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무역 적자가 아니라 그 국제 수지의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수지란 것은 무역 적자하고 달리, 무역 적자는 이 국가 간의 교역에 따른 거기에서의 적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국제 수지는 이제 자본의 흐름, 금융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사실 미국은 현재 균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이 이 122조도 사실상 위법이다. 예. 이것도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 그리고 무역법 301조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301조가요, 무역법 301조가 이게 이제 그 국가가 불공정한,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한 조치를 했을 때 관세나 이런 보복 조치를 이제 광범위하게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통상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조사 기간이. 조사 기간이. 예. 왜냐하면 이 불공정한 그런 내역들을 그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되고 기업의 의견들을 제출해야 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조사 거의 뭐 준사법 절차라고 네.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 쿠팡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쿠팡 사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쿠팡의 그 제출한 그 자기가 불공정하게 당했다라는 그런 그 자료들이 이미 유해 수천 건이 제출이 됐고 예. 기업의 의견도 제출이 됐고 그 이 301조 부과를 하기 위한 그 청문회 같은 절차도 필요한데 이미 그런 절차들도 유사하겠지만 아무튼 일단 예. 그 절차들을 거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속도가 빨리 부과가 될 수 있고 그러네요.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301조가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제 쿠팡 청문회도 사실 301조가 적용되느냐 그런 것도 많이 논의됐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논의를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예. 이걸 정말 부과를 한다면 사실 그 그대로 공청회를 하면 만약에 그 절차가 또 꼭 필요하다면 그대로 또 하면 되는 그러네요. 것이기 때문에 아. 네, 속도가 조금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리고 앞서 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또 하나 관심이 쏠렸던 네. 게 그러면 그동안에 낸 관세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 되돌려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미국 대형 물류기업 페덱스가 네.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페덱스가 소송을 냈는데 사실 이 소장이 한 11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 그 구체적인 그 관세 액수는 넣진 않아서 예.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를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해 9월에 이제 페덱스가 미국의 무역 정책 때문에 영업 이익이 한 16%가 해당되는 그 규모가 이제 적자가 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규모가 한 10억 달러이면 아마 이런 정도의 규모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쟁점은 이제 페덱스에 이어서 이제 줄 소송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페덱스가 용기 있게 총대를 맸네요, 먼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날 것을 예상을 해서 한 1,000개의 기업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미 한번 소송을 제기를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줄 소송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 BBC에서도 여러 가지 그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 이제 환급받는 이런 관련 절차들이 사실은 지금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해결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뭐 향후 5년간 엄청난 싸움이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이 안 나왔습니까, 그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시 돌려받는 그 과정은 이제 수년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항공모함이 계속 그 이란 근처로 모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또 만약에 공습한다고 해도 공격해도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는 힘들 걸 이런 네. 말도 나오는데 그건 또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셈법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네. 이게 어려운데,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사력이 굉장히 집결되고 있고 예. 이게 제레드 알 그 항공모함 이제 가장 큰 이 자산도 지금 곧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급파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동 작전에 투입한 미국의 군사력이 항공모함 2척에 함정 16척 그리고 전투기가 12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들의 판단은 이게 일주일 이상 말씀하신 대로 가기에는 그것을 일주일 이상 장기전을 상정한 규모는 아닐 것이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이런 군사 작전을 결정할 때 그 셈법의 가장 결정적인 그 변수 중에 하나가
그 상대국의 항전 의지 그리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내부의 시비도 다시 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능력도 사실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그 핵시설을 공습을 했던 미드나잇 햄머 작전 같이 예. 좀 이렇게 외과적으로 제한적인 공격으로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군사력을 모두 집중하는 것은 외교로 풀고 이렇게 압박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새벽에 기습적으로 다른 나라 공격할 때 국방부 그 펜타곤 주위에 밤새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 펜타곤 주위에 피자집이 새벽에도 주문량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자 주문량을 보면 미국이 공격을 하나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피자를 대량 주문하겠다. 네. 이거 뭐 해석을 할 네. 수 있는 여지가 뭐 있나요? 네, 지금 이게 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예. 이 펜타곤이 피자 리포트라는 그 소셜 미디어 계정 X의 계정이 있습니다. 예. 이게 2024년 8월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인터뷰어가 이제 헥세스 장관한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펜타곤의 피자 인덱스는 네. 좀 유래가 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걸프전 91년에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에도 그때 그 피자가 그 피자집의 최대 주문 수량인 21개가 주문이 됐었고 네. 몇 시간 이후에 걸프전이 이제 발발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해에 했을 예. 때도 그때도 그 펜타곤 인근에 한 4곳의 피자집의 주문량이 늘었던 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그 말씀하신 대로 야근을 하고 뭐 하게 되면 이게 주문량이 늘고 하는 것인데 지금 헤그세스 장관이 이런 말 이제 뭐 이게 많이 주문해야겠다라는 피자 주문할 거다. 네 그런 말을 한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 피자도 전략적으로 먹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혼란시키기 위해서 예. 갑자기 막 많이 주문해서 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란을 군사적인 작전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도록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은밀하게 작전을 하기 위해서 안 시키거나. 못 시키게 이렇게 시키지 딴거 말라라고 먹어라. 햄버거 야식 먹어라. 메뉴가 바뀌고. 아니면 뭐 도시락을 싸와라 뭐 할 수도 있고 예. 이게 그런 요구로도 지금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지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전략적일 수 있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중국이 세계 최대 구경 155mm 함포를 장착한 군함을 건조하는 사실이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 함포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진 거고 또 중국이 이걸 왜 만들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이 155mm의 이 함포가 실전 배치가 되면은 세계에서 최대 구경의 함포를 가진 그 전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용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적으로는 대만을 상정한 그 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의 지형을 보면은 거의 뭐 하나의 요새입니다. 예. 이 동쪽으로는 다 절벽이고요. 그 서쪽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갯벌이고 해서 사실상 상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제 상륙이 가능한 그 일부 한 14곳 정도의 그 지형들이 있는데 거긴 이미 당연히 이제 대만군이 요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으로 중국이 들어가자면 이 그 요새 그 14곳 중에 그 상륙전을 이제 파괴하고 돌파해서 그 상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마 155mm의 이 함포가 사용될 것을 상정해서 그것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요 유럽 전역에 부동산을 조직적으로 네. 구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럴까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된 것이긴 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 경쟁국의 그 주요 지형에 들어가서 예. 그 부동산을 매입하고 거기에서 이제 작전을 하는 것. 근데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뿐만 아니고 다른 그렇습니다.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경쟁 관계, 뭐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라든지 그 보여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여기 그 영국의 텔레그래프 보도에 이 사안들이 나온 건데 러시아가 지금 12개, 12개국 이상의 유럽 국가에서 이 군사 기지나 항만 그리고 통신 인프라 주변에 이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군 기지하고 레이더 시설 인근에 이제 부동산을 러시아가 이제 구입을 한 정황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서방 정보 당국의 대체적인 판단이 이 러시아가 하이브리드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뭐 이런 작전 할 때도 그 에너지 시설이나 항만이나 주요 인프라들을 먼저 공격을 하는데 뭐 여기를 이제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기보다는 이제 교란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을 좀 위협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7월부로 지난해 7월부로 러시아인하고 벨라루스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실상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유럽 국가들이 그 이제 경제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러우 전쟁도 끝나지 않고 네. 지금 러시아의 이제 이렇게 유럽으로의 그런 전진 가능성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유럽 국가들의 그 신속한 이런 그 감시와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월드엔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